안녕하십니까. 이번 금융솔루션센터 전사 세미나에서 엘라스틱 스택에 관한 발표를 맡은 백배현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엘라스틱 스택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엘라스틱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엘라스틱 스택의 구성 요소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적용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센스에 관련한 짧은 설명과 그다음 시연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라스틱 스택의 개요에는 이런 등장 배경과 특징, 구성 요소, 활용 범위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엘라스틱 스택이란 게 만들어지게 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네덜란드 출신 프로그래머인 그 샤이 베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04년에 콤파스라는 이름의 오픈소스 검색 엔진을 개발을 하였는데, 샤이 베논이 처음 콤파스 검색 엔진을 개발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요리 공부를 시작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레시피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검색 프로그램에 그 아파치 루신이라는 그런 오픈소스를 좀 적용을 하려던 중에 루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그 계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샤이 베노는 컴파스를 그 엘라스틱 서치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또 공개를 하였는데, 수많은 검색 개발자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어떤 하나의 그런 일화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엘라스틱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 역시 좀 존재가 하는데, 엘라스틱 스택의 등장 배경은 뭐 전통적인 이제 기존의 RDBMS가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분산 처리 시스템인 하둡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빅데이터의 저장뿐만이 아니라 좀 실시간 검색과 분석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 플랫폼의 요구 사항이 생겨남에 따라 엘라스틱 서치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라스틱 스택은 분산 처리 기반이면서 또 고가용성을 지원을 하고, 또 쉬운 스케일아웃, 수평 확장을 할 수가 있고, 또 개발 친화적인 RESTful한 API를 제공을 하면서 전문 검색이 가능한 그런 실시간 검색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빅데이터 플랫폼의 요구 사항이 무엇일까요? 일단 처음에는 안정적이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확장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운영 시스템의 자원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아야 하고, 또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의 유실 또는 변조가 없어야 하고, 또 여러 대의 서버 중 서버 한 대 정도가 중단되더라도 데이터는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또 완전한 검색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빠른 반응성과 실시간 검색 성능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엘라스틱 스택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요구 사항들을 전부 만족시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엘라스틱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엘라스틱은 이제 기존 오픈소스 솔루션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 예를 들면 기존 RDB들의 비정형 데이터 수용이나 복잡한 조인의 문제, 또 하둡의 대용량 저장이 물론 가능하지만 또 실시간 분석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전부 엘라스틱 서치가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엘라스틱 스택은 매우 빠르고 또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빠르다는 것은 데이터의 양이 점점 방대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 확장 가능하다는 것은 수평 확장에 굉장히 용이한 구조를 제공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유연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숫자나 위치 정보, 또 날짜 정보, 비정형 데이터 등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고, 또 여러 노드 중에서 네트워크 단절이 난다거나 노드 한 개가 죽더라도 데이터의 손상이나 검색 기능의 불안정함이 없이 또 안정적으로 복원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이나 매트릭, 시큐리티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엘라스틱 스택의 특징들이 조금 이제 좀 주된 그런 특징들이고, 부수적인 그 외의 특징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데이터 증가로 인한 라이센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오직 노드 수에 따라서 과금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엘라스틱 스택 측에서 소개를 하기로는 또 성능과 비용 간의 균형 있는 조정이 가능하고 또 라이센스 비용의 자율성 있는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검색 결과를 스코어 기반으로 보여주면서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값의 점수가 매겨져서 연관도에 따른 결과를 사용자에게 리턴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런 검색 엔진의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비슷한 기능으로는 반드시 일치하는 검색 키워드만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사한 검색 결과 역시 사용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조금 더 유연한 그런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또 굉장히 엘라스틱은 레스트풀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굉장히 편리하면서 개발 친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엘라스틱 스택은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그런 그림인데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비트라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비트들이 하는 역할은 그 마치 한국어로 비트가 그 심장 박동할 때 그 박동할 때 비트인데 마치 그것처럼 이제 일정 시간마다 데이터를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로그 스탯이라는 녀석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의 종류는 약 90여 가지가 넘는데 이 비트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냐에 따라 메트릭 비트가 될 수도 있고 패킷 비트가 될 수도 있고 파일 비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불리는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넘겨받은 로그 스탯이가 뭘 하는 툴이냐면 바로 받은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엘라스틱 서치로 보내주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엘라스틱 서치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전체 엘라스틱 스택 구조의 핵심이 엘라스틱 서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실시간성이나 유연성이나 확장성, 복원력 이런 것들이 전부 엘라스틱 서치의 특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엘라스틱 서치는 엘라스틱 스택의 빅데이터 엔진이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색인하고 또 집계하고 검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하고 집계된 그 데이터들을 위에 보이시는 그 키바나라는 툴이 이 데이터들을 웹상에서 시각화해주게 됩니다. 다양한 대시보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프나 또 맵 형태, 연관관계 이런 형태 등으로 시각화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강력하고 또 동시에 시각화해주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매니지먼트 툴로서의 역할 역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만 더 복잡한 그림으로 넘어오자면 이런 신용정보, 왼쪽에 보이시는 그 신용정보, 거래정보, 이런 회원정보, 상품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런 복잡한 데이터들을 비츠가 수집을 해서 로그스탯을 통해 필터링이 되고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되면서 인덱싱되고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키바나가 UI로 시각화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아래 보시면 UI가 시각화된 그런 화면들을 조그맣게나마 보실 수가 있는데 좀 더 큰 화면으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보안이나 알람, 보고, 모니터링, 그래프, 머신러닝을 위한 엑스팩이라는 추가 확장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라이선스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 그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엘라스틱 스택을 사용을 하면 비즈니스 분석에서부터 통합 로그, 또 매트릭, APM, 그리고 보안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모두 해결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나 포털, 금융, 이커머스 등등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엘라스틱 스택의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처럼 이제 엘라스틱 스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 엔진인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데이터를 저장, 쿼리, 검색하고 분석하는 그런 검색 엔진입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으면서 또 쉽게 수평 확장이 가능하고 고가용성이 보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라스틱 서치는 데이터를 수집,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초고속 DB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와 시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고 대용량 데이터 역시
실시간급에 준하는 뭐 리얼 타임이라고 이제 원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실시간에 준하는 그런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으면서 이 데이터를 이제 보기 좋게 시각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엘라스틱서치의 클러스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엘라스틱서치는 여러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노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그림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4개의 노드가 묶여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라스틱서치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단위를 샤드라고 하는데 이 샤드들은 엘라스틱서치의 병렬, 분산 처리를 위해 여러 노드에 분산하여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샤딩 구조를 통해서 성능과 처리량을 엘라스틱서치는 늘릴 수가 있고 화면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샤드들이 재배치되면서 이 과정을 릴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릴로케이션 되면서 여러 노드에 분산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릴로케이션 된 샤드들은 각자의 그 복제본들을 각각 가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존재했던 샤드들을 프라이머리 샤드라고 부르고 이후에 복제가 된 복제본 샤드들을 레플리카 샤드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라이머리 샤드와 레플리카 샤드에 있는 데이터는 항상 정확히 같은 데이터를 갖게 되고 또 그림을 잘 보시면은 어떤 프라이머리 샤드에서 복제된 레플리카 샤드는 절대로 같은 노드에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노드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장애가 생기거나 뭐 네트워크에 또 장애가 생기거나 뭐 노드 자체에 장애가 생겨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노드가 유실되거나 다운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3번 노드에 있던 이제 4, 0 샤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번 노드에 있는 0과 또 2번 노드에 있는 4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제본이 없는 0번, 4번 샤드를 다른 노드에 이제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노드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샤드의 수는 변함없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링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노드들도 전부 같은 종류가 아니고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내에서 인덱스들의 메타데이터, 또 샤드의 위치와 같은 그런 클러스터 스테이터스, 클러스터 상태 정보를 그런 관리하는 노드이고 클러스터마다 하나의 마스터 노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는 노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노드가 있다면 수행할 수 있는 노드가 없다면 클러스터는 작동을 정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스터 노드가 네트워크 상에서 끊어지거나 다운되더라도 클러스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마스터 후보 노드라는 것을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후보 노드는 마스터 노드가 만약 이제 유실되었다면 자동으로 마스터 노드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노드가 있는데 데이터 노드는 실제로 색인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를 분리하게 되면 마스터 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클러스터 관리만 하면 되고 데이터 노드는 클러스터 관리 작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데이터 처리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라스틱서치에는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의 역할이 따로 있고 하나의 클러스터에 하나의 마스터 노드가 존재하고 또 마스터 노드가 유실된다면 마스터 후보 노드가 마스터 노드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 하나에 더해서 마스터 후보 노드까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스터 후보 노드들은 항상 3개 이상의 홀수계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마스터 후보 노드를 2개 혹은 짝수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가 단절되면서 마스터 노드인 노드 1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 후보 노드였던 노드 2 역시 마스터 노드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클러스터였던 그 클러스터가 2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지고 이 상태에서 각자의 클러스터의 데이터의 변경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나중에 네트워크가 복구되고 났을 때 이제 데이터 정합성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스플릿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스플릿 브레인 현상의 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후보 노드를 항상 3개 이상으로 두고 홀수계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마스터 후보 노드가 최소 2개 이상 존재하고 있을 때에만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클러스터가 작동을 멈추도록 한다면 나중에 네트워크가 이제 복구되었을 때 다시 클러스터를 합치더라도 한쪽의 데이터는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의 어떤 강력한 이런 실시간 검색 성능에는 위와 같은 어떤 병렬 처리를 위한 클러스터링 구조가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다룸에도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 핵심은 역 인덱스 구조에 있습니다. 어떤 풀텍스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검색에 적합하게끔 가공하는 작업이 사전에 필요한데 엘라스틱서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검색을 위해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색인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RDBMS에서는 그 위와 같이 저장된 테이블에서 폭스가 포함된 행들을 검색하였을 시 like 검색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텍스트 열을 한 줄씩 찾아 내려가면서 폭스가 있으면 뭐 true를 반환하면서 가져오고 또 없으면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데이터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가 점점 늘어날수록 검색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한 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읽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역 인덱스 구조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앞에 보시는 그림이 역 인덱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 인덱스는 이와 같이 문자열에서 어떤 텀이라고 불리는 그런 키워드를 하나씩 추출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즉 폭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큐먼트 아이디를 미리 저장해 놓고 사용자가 폭스라는 단어가 있는 도큐먼트를 요청했다. 그러면 그거를 돌려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는 데이터가 늘어나도 찾아가야 할 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역 인덱스가 가리키는 아이디의 그 배열의 길이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큰 속도 저하 없이 빠른 속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항상 이러한 역 인덱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표현보다는 색인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는 그 문자열 필드가 저장이 될 때 문자열 데이터에서 각 텀들을 분리해내 그 단어들을 분리해내서 검색어 토큰으로 만들어 저장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텍스트 분석, 즉 텍스트 애널라이즈라고 하며 이 과정을 처리하는 기능을 애널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의 애널라이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캐릭터 필터와 한 개의 토크나이저, 또 여러 개의 토큰 필터로 이루어집니다. 캐릭터 필터링은 이제 텍스트 분석 과정 중에 가장 먼저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또 색인된 문장이 토크나이저에 의해서 이제 텀으로 분리되기 전에 문장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준비한 건 HTML 스트립이라는 캐릭터 필터의 어떤 작동 형식인데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가 HTML 형식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TML 데이터의 형식의 그런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면 그 HTML 태그나 문법들을 좀 제거해서 일반적인 문장의 그 문자열로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필터링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토크나이징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토크나이징 과정은 데이터 색인 과정에서 이제 검색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이제 다양한 토크나이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스탠다드 토크나이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까 캐릭터 필터를 거쳐온 이 문장이 밑에 보시면 더와 퀵브라운 폭스와 점프드와 3.5 그리고 미터스가 점점 각각 하나의 텀들로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들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골뱅이나 느낌표 같은 그런 특수 문자들도 적절히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텀 분리를 한 이후에는 분리된 각각의 텀들을 그 지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해주는 후처리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담당해주는 것이 토큰 필터입니다.
그래서 토큰 필터 역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나이저를 거쳐서 텀 분리된 이런 더, 퀵프람 폭스, 점프드, 뭐 3.m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텀들은 로어케이스 토큰 필터를 거쳐서 전부 보시는 것처럼 더가 소문자 더로 바뀌는 이렇게 전부 소문자화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스탑 토큰 필터라는 불용어 제거 토큰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이 불용어라는 게 뭐 영어에서 거의 검색어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더, 뭐 is, 어와 같은 그런 텀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어까지 제거가 되고 나면 동의어 필터라고 불리는 이제 심노님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퀵은 패스트와 같고 또 패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스위프트나 뭐 래피드, 하이스피드 등등의 그런 단어들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또 점프는 뭐 점프의 과거형이나 뭐 홉이나 닷지 이런 단어들과 같다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설정을 해서 검색 결과에서 조금 더 사용자가 유연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자료는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그 전 슬라이드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인데 발표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자료를 실제로 뭐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 위주의 토크나이징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한글은 좀 더 복잡한 토크나이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띄어쓰기 기반의 영어 단어 기반의 그런 텀 분리뿐만이 아니고 단어 사전에서 의미 자체를 해석해서 그런 단어 사전 기반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역시 어떻게 끊어서 해석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생 선교회 역시 어떤 식으로 단어를 분리하나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시응 분기점이라는 간판이 보이는데 이것 역시 좀 잘못된 단어로 분류를 해서 해석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은 뜻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에서는 그 놀이라고 하는 공식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어 데이터 역시 유연하게 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엘라스틱 7.0 버전 이후에 이제 형태소 분석기의 이런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한국어 데이터 분석에도 엘라스틱 서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하둡과의 차이점이 좀 궁금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면 하둡은 대규모 분산 데이터 저장소이고 이제 엘라스틱 서치는 대규모 저장소의 역할을 물론 하긴 하지만 그 역할보다는 좀 실시간성에 중심을 둔 대규모 검색 데이터베이스라고 좀 요약이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쪽이 조금 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면서 또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도 좀 더 유연하게 많다는 그런 점이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스택 안에 있는 엘라스틱 서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엘라스틱 서치 같은 그런 데이터 엔진이 있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가공할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그 툴이 바로 비츠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툴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비츠는 또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비트가 존재하는데 보시면 파일 비트도 있고 윈 로그도 있고 또 하트 비트도 있고 메트릭 비트, 패킷 비트, 어딧 비트 등등 굉장히 여러 형태의 이 각각 다른 비트들이 또 여러 형태의 각각 다른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엘라스틱 서치 혹은 이제 로그 스태시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엘라스틱 서치에서 또 집계되고 검색되면서 뭐 키바나 대시보드에 시각화돼서 뿌려지는 그런 일련의 데이터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의 종류가 얼마나 많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실제로 지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90여 가지가 넘는 그런 비트의 종류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그스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그스태시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제 출력하는 그런 일종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이제 그 로그스태시의 특징이 뭐에 있냐면 바로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에서 오는 데이터들은 물론이고 또 JDBC나 TCP, HTTP, 이제 파일, 각종 API나 또 GitHub 등의 시스템 데이터 등을 인풋으로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다양한 필터들을 통해 또 그 데이터들을 가공한 뒤에 또 다양한 아웃풋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다면 비츠에서 또 바로 엘라스틱 서치 엔진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서 색인되고 집계되고 분석된 데이터들을 키바나를 통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키바나를 통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계열 분석이나 넷플로우, 또 위치 분석, 히트맵, 연관관계 등을 시각화하면서 시스템 매트릭 정보 모니터링 역시 가능하고 또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 역시 시각화가 이제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시티그룹에 관해서인데 시티그룹은 총 100여 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 또 160여 개국에서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거대한 그런 그룹인데 이런 대규모 시티그룹 전체의 시스템 로그와 매트릭 정보를 통합을 해서 엘라스틱에 저장하고 그 엘라스틱에 저장된 지 30일이 지나는 시점에는 조금 더 저렴한 그런 세컨더리 파일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이관시키는 그런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어떤 알러팅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 컨테이너 인프라의 모니터링 정보를 이제 설정함으로써 수집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에 이제 엘라스틱 스택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엘라스틱 스택의 어떤 강력함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역시 실제로 검색 기능을 엘라스틱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 이게 옛날 자료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도 5.8 페타바이트가 넘는 DB를 1초 이내에 검색 가능하게 구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의 시청 시간이나 이력, 또 클릭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추천 서비스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신용조합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PSCU라고 부르는데 이 PSCU는 매년 38억 건 이상의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거래를 대리하면서 결제 처리나 디지털 뱅킹,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SCU에 있는 위험 관리 부서에는 몇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로그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기존 아키텍처에서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시각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전날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에만 하루가 꼬박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금융 사기나 이상 거래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24시간 동안이나 지연을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큰 시간이기 때문에 엘라스틱 서치로 데이터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할 것을 결정을 했고 실제로 2018년도에 엘라스틱 서치로 이전을 한 뒤 18개월의 시간 동안 3,500만 달러 규모의 사기를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메프의 사례가 있는데 위메프에서는 엘라스틱 머신러닝을 통해 내부 시스템 간의 통신이나 어떤 정상적인 사용자의 그 URL 리퀘스트를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평소의 패턴과 다른 앱노멀한 URL이 탐지가 되면 이게 정상적인 URL의 경우에는 유사한 패턴이 계속 중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점점 위험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격 패턴의 URL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와 다른 생소한 패턴으로 좀 인지하게 돼서 이상 이벤트로 탐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기존의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면 그 화이트리스트식으로 탐지 룰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엘라스틱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그런 수고스러움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전체 상품 검색 역시 엘라스틱으로 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빠른 실시간 반응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라스틱은 이커머스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또 보안, 플랫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엘라스틱 서치가 활용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또 자료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라이센스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준비한 시연 조금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센스 관련한 부분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네 가지 종류의 라이센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이제 엘라스틱 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라이센스로 SSPL 라이센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완전히 오픈소스였는데 올해 1월부터 라이센스가 좀 변경이 되면서 서버 사이드 퍼블릭 라이센스, 즉 SSPL 라이센스로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유료 라이센스가 이렇게 표에 보이는데 엘라스틱 스택 베이직부터 뭐 엘라스틱 스택 엔터프라이즈까지 사실 베이직과 엔터프라이즈 사이에 뭐 골드나 플래티넘 이런 라이센스가 좀 존재하는데 그건 생략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오픈 디스트로 for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런 오픈 소스인데 이번에 SSPL로 전환된 엘라스틱 서치 오픈 버전과는 좀 다르게 아파치 2.0으로 제공되던 기존의 엘라스틱 서치 버전을 포크해서 그 아마존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 엘라스틱 서치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가격이 노드당 1년에 7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로 뭔가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게 보통 노드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3노드 이상을 구축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이제 연간 780만 원 곱하기 3하면 거의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간단히 시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보시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고 실제로 호스트 두 개의 매트릭 비트가 지금 작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 비트에서 받은 데이터를 받은 엘라스틱 서치가 키바나를 통해 시각화한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아마존 버전의 그 엘라스틱 스택인 그 오픈 디스트로의 그런 알러팅 기능을 좀 이용을 해서 트리거를 작성을 하고 그 트리거에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한다면 그 웹훅을 통해 MS 팀즈로 그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트리거가 어떤 트리거냐면 CPU의 사용량이 뭐 70%가 넘어가면 그 조건이 발동하면서 뭐 팀즈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뭐 이런 트리거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측 상단에 보이는 데이터들이 이제 매트릭 비트에서 계속해서 보내주는 그런 데이터들이고요.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건 엘라스틱 서치가 이제 작동 중이라는 그런 로그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엘라스틱 서치를 가동하고 있는 그 서버에 약간 부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키바나 화면인데요. 준비한 대시보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버뷰 대시보드를 보시면 호스트가 두 대가 이제 붙어 있다 이런 표시를 하고 있고 이 빅데이터라는 호스트와 엘라스틱이라는 호스트가 이렇게 두 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호스트를 먼저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CPU 사용량이 뭐 1.175%고 메모리 사용량이 20%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시보드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아까 김소연 매니저가 시연한 포스트그레가 돌아가고 있는 서버가 실제로 여기 호스트로 붙어 있어서 그거에 관련한 대시보드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기본 설정이 뭐 15분 전 데이터부터 지금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보려면 3시간 전 정도로 설정을 하고 보시면은 뭐 어떤 쿼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는지 또뭐 레이턴시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아까 부하를 걸어놨기 때문에 CPU 사용량이 70%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팀즈에 보시면은 오후 4시 21분 현재 시간과 일치하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엘라스틱이라는 호스트에서 뭔가 CPU 사용량이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날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연까지 마치고 질문이 있다면은 채팅으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엘라스틱 관련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양영모 팀장님의 이제 마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설문조사도 조금 있으니까 좀 이 부분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